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강기정, 김유정 그리고 진성호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도 역시 정치권은 갖가지 이슈로 뜨거웠습니다. 왈가왈부가 준비한 토론 주제가 무엇인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분열이 아니라 통합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로 뭉칩시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의 정말 저 실정 막아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지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우리 여당과 함께 또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또 생산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 저는 믿고요. 저희들이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 주시자마자 굉장히 이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어서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거로 생각하고 앞으로 또 서로 같이 상의하고 같이 힘을 합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같이 하고.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한국당 새 원내 사령탑의 나경원 선출 의미와 당면 과제는 무엇인가입니다.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의 범친박계의 지지를 받은 나경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3수 만에 보수정당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는데요. 나 원내대표의 취임 일성은요, 앞으로 개판은 없다였습니다. 하지만 원내대표 경선 이후에 기세가 오른 친박계와 또 위기감을 느낀 비박계의 갈등은 여전히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이 나경원 원내대표 호에 대해서 한번 전국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진성호 의원께서 한번 좀 총평을 좀 해주시죠. 어쨌든 지금 방금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보수정당에서 여성이 처음으로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3수 만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나름대로 이제 의미 깊겠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개파 문제인데, 지금 언론들이 확실히 제가 느끼는 거는 자유한국당에는 좀 적대적인 언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박계 부활, 친박계 이제 준동한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요, 딱 한 명입니다. 홍문종 의원. 홍문종 의원이 계속 하루에 KBS 나왔다가 SBS 나왔다가 YTN 나왔다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싸움을 붙이는데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에 들어가 보면 홍문종 의원 말고 진짜 친박들이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나 등등등등은 최근에 말이 없습니다. 그걸 보면 지금 전반적인 여론은 친박의 부활도 경계하고, 또 과거 김무성계로 알려진 김성태 의원에 이어서 김학용 의원이 만약에 한다면 이거는 김성태 시즌2 아니냐. 그러니까 특정 계파가 잡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을 보고 친박이라 하는 건 정말 넌센스입니다. 사실 나경원 의원은 친박들로부터 견제를 받아서 공천도 못 받고 해서 한번 실패했다가 그 재보궐선거에서 동작을로 컴백한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꽃길을 걸어온 정치인처럼 보이지만 나 의원이 실질적으로는 공천 받을 때 보면 송파병 갔다가 못 받아가지고 중구로 오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이제 경험을 겪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지금 초재선 그룹들이 갖고 있는 거는 이제는 김무성이든 또는 친박이든 간에 어떤 특정 계파가 공천이나 이런 당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것보다는 좀 중립적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나경원 의원이 생각보다는 부지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제 같이 한번 스페셜 올림픽 때 한번 일해봤는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밤까지 일만 합니다. 다만 이제 생각에 대해서는 걔네가 다양할 수 있지만 스타일은 굉장히 부지런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굉장히 스킨십을 세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김학용이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당선된 것 같고 또 하나는 깜짝 놀란 게 저는 뭐 나경원 의원이 될 것 같다는 말을 기자들로부터 들었는데 네. 표차입니다. 68대 35는 저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큰 표차인데 어쨌든 나경원은 원내대표가 되었고 예.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앞에는 너무 많은 지금 숙제들이 갑자기 던져졌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나갈지 저는 여성 원내대표로서 좀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겠다. 예. 결론은 지켜보겠답니다. 예,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그 언론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에서는 친박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네. 그건 사실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가지 압승의 배경의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선 그에 앞서서 1년 전에 한국당의 원내대표 선거를 생각을 해보면 참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때 김성태 후보 대 홍문종 후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복당파 대 소위 그 친박이었죠. 그럴 때 55대 35로 김성태 의원이 이겨서 원내대표가 됐거든요. 네. 지금 이제 1년 뒤에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복당파가 이 실권을 쥐고 당을 운영하는 그 방식에 대한 한국당 내 의원들의 어떤 반발이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삼수생이라는 약간의 동정표 네. 그런 것도 작용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어떻게든 부활을 깨우려고 하는 이 친박들의 그 염원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삼수 만에 도전해서 뭔가 당의 통합과 쇄신을 깨보려고 하는 나경원 의원의 어떤 그 서로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동시에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복당파가 실권을 쥐고 있는 데 대한 그 부정적인 이미지 그가 김학용 의원이 이제 불과 35표밖에 얻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만 특히 원내대표 선거는 더한데 예. 이번 선거는 정말 의외로 표 차이가 많이 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그 뒤에는 김무성 대표라는 그 마치 보스와 같은 그런 그 뒤에서 역할을 하는 분이 이미지가 있는 거고, 김학용 의원도 과거에 김무성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을 지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같은 상황을 반복하기는 싫다라는 어떤 그런 한국당 내부 분위기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죽도 밥도 안 되고 뭘 해도 지금 별로 잘 안 되다가 최근에 약간의 지지율이 그 반사 이익을 통해서 지금 네. 민주당이나 청와대에 약간 떨어지면서 조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한국당이. 그런 상황 속에서 나경원 의원이 조금 움직이면 근데 뭔가 좀 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이 소위 74명이나 되는 초재선 의원들의 마음에 또 자리를 잡은 게 아닌가. 그래서 친박과 또 초재선 의원들이 어떤 그런 마음이 함께 그 작용을 해서 거의 더블 스코어죠. 네. 압도적인 표차로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께서도 단순하게 친박계가 확실히 밀어줘서 된 것만은 아니다. 다른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분석하신 네, 거네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의원은 친박은 아닙니다. 네. 정확히 표현하면 친박의 등에 탄 나경원이죠. 아 그래요? 이거 참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자칭 들게 김성태 원내대표보다는 부드럽고 또 대국민적 어떤 감정을 조금 더 호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랑가 모르는데 네. 친박 등에 탄 나경원은 이건 독입니다. 독. 왜 특히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 이번에 이제 쇄신은 멀어지고 친박은 가깝다. 그러니까 네. 이 쇄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친박들이 뭉친 거 아닙니까? 지금 68대 35라는 수가 보통 원내대표는 이렇게 나오질 않거든요. 뭐 여든 야든 한 10표 안짝에서 지거나 이거나 그런데 네. 이렇게 압도적으로 차이가 났다는 것은 쇄신을 두려워한 그 두려움에 대한 반증이죠, 이것은. 그래서 우리 나경원 이제 원내대표가 현재는 얼핏 보면 좋아 보이는데 이 친박의 등에 탄 나경원 언제까지 친박을 끌고 갈 건지 어느 시점은 친박을 버려야 하면 본인도 살고 당도 살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네. 그것이 언제일 건가가 고민이지 지금 당장은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선 이후에 우리 자원이 없다. 현역 의원 다 껴안고 가자 이런 통합 메시지를 보냈지만은 결국은 나경원 의원은
친박계 인사를 버리지 않으면 본인도 죽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대체 향후에 언제 친박의 등에서 내릴 거냐 이게 관심사죠. 내린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내려야지. 내리지 않고서는 같이 그 소용돌이 속에 쏠려 들어가는 거죠. 진의원도 같은 저도 입장이세요? 강 의원님의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 이유가 네. 나경원 의원은 생각이 굉장히 포부가 큰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간에 나경원 의원 본인은 대권까지도 한번 생각하는 정치인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본인의 이미지 관리나 이제 그 할 텐데 네. 개혁적으로 보이는 정치인하고 조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적 쇄신을 거부한다든지 이렇게 보이는 거하고 다른데 지금 당장은 나경원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는 플로리드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뭐 한 명이라도 장수가 더 있어야지 내가 대투쟁을 잘한다고 하지만 또 국민들이 볼 때는 국회의원이 뭐 100명이냐 110명이냐 뭐 90명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인적 청산을 하고 나름대로 좀 반성하는 걸 볼 때 박수를 쳐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나경원 의원의 평소 스타일을 보면 지금 당장은 이렇다 하더라도 조금 변할 겁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본인이 개혁적인 이미지와 또는 친박계에 몰입된 이미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그때 그 친박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왜요? 오늘 당장 나경원 네. 의원이 그 처음에 이제 본인이 주재하는 원내 대책회의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말미에 지금 TV 방송에 나와서 친박 비박 개파를 이야기하면서 당을 분열시키는 사람이 한 명 있다. 그 사람을 윤리위원회 해봐야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홍문종 의원입니다. 그래요? 홍문종 의원 말고는 그런 분이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석에서 당내에서는 친박 비박이 이렇게 뭐 경쟁하고 서로 토론할 수는 있으나 방송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자꾸만 뭐 친박이 무슨 뭘 만들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워닝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게 간단한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뺄 때는 뺄 줄 알기 때문에 당장 홍문종 의원을 윤리위에 한번 해봐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빨리 가라앉히는 게 좋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좀 강 의원님 말씀에 좀 동의하는 게 원내대표가 이 당의 의원들도 보호해야 되지만 당이 대여투쟁을 할 때 좀 선명성 또는 더 개혁성을 갖다가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나 의원 앞에 있는 이 숙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 선거법 협상도 있고 뭐 유치원 뭐 법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얽혀 있는데 이제 공부하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경원 의원은 그렇다 그러면 이 문제와 또는 당내에 이제 있는 이 인적 쇄신 문제와 어떻게 연계시키느냐는 건데 뭐 오늘 내일 아마 인적 쇄신 결과가 발표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볼 때는 나경원 의원은 관여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 비대위원 중에 한 명이지 이런 그 당내의 그 당협위원장을 임명하고 이제 거두고 하는 것은 사무총장 소관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과연 어떤 목소리를 내냐에 따라 가지고 국민들이 볼 때 나경원이라는 정치인은 뭐 국민들을 보고 정치하는구나 또는 나경원이라는 정치인은 당내 의원들을 보고 정치하는구나 판단을 내릴 거기 때문에 본인들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언론의 판단이라든 정치권의 분석하고 좀 다르게 굉장히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상당히 희망이 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나경원 의원이라도 선거운동할 때 메시지하고 내가 당의 원내대표인데 지금 국민들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변하기를 바라는데 아니야 우리 지금이 참 좋아 친박 다시 돌아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나경원 의원이 정치력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뭐 탄핵백서도 만든다고 그러고요 지금. 그것도 홍문종 의원인데. 친박 신당론 나온. 다 말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나경원 의원이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 말미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간단치 않은 사람인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간단치 않은 사람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수당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라는 점에서 그리고 또 이제 3선 이상의 여성 의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여성 의원 자체가 뭐 그 비율이 아직도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찌됐건 4선 고지에 들어서 원내대표가 된 거는 만으로도 저는 간단치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그때 바른미래당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잔류했잖아요. 나경원 의원은 건너가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무엇 때문에 안 갔다더라. 탄핵은 반대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탄핵은 반대했으나 탄핵은 찬성했죠. 탄핵은 찬성했죠. 찬성했는데 잔류파죠. 넘어가기 직전에 잔류했죠. 근데 그런 것도 어찌 보면은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신의 한 수 같은 거였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욕도 많이 먹었어요. 뭐 무엇 때문에 안 된 다시 주저앉았다더라. 탄핵은 이런 찬성했는데 잔류했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판에 그렇게 빠져나온 것도 친박은 아니었으나 그리고 또 소위 진짜 친박들은 나경원이 친박이었다고라고 하면서 웃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딱히 친박이라고 그 내세울 만한 어떤 그 상징적인 인물도 후보도 없는 데다가 또 어찌됐거나 그 당의 잔류에서 통합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소위 그 전략이 저는 굉장히 어필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조원진에서 안철수까지 글쎄 말이에요. 예, 그 메시지는 저는 굉장히 영리한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평생 감옥에 있을 정도의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어찌됐거나 그게 화두가 돼서 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내년쯤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뭐 사면 얘기 나올 것 이런 얘기가 지금 이렇게 물꼬를 튼 셈이 됐거든요. 그랬던 것 그리고 러닝메이트였던 정책위 의장 정용기 의원도 뭐 아주 핵심 친박은 아니었지만 범친박으로 분류되는 충청권의 인물이고 그러한 전략들이 한꺼번에 굉장히 주요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두 분 다 이렇게 자기 정치를 충분히 할 거다 앞으로. 그렇죠. 그런 일단은 말씀이시네요. 그런 그 강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듯이 간단치는 않은 사람이다. 여기까지 온 걸 보면 그랬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뭐 그 인적 쇄신 네, 우리가 대여 투쟁을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그 에너지를 흐트러지 약하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로 약간의 반대 뉘앙스를 합니다만 저는 그거는 본인을 밀어준 친박이나 그 의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의 예의?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도 본인이 분명히 본인 소신껏 네.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저거 좀 여쭤볼게요. 보수 대통합 얘기 아까도 안철수에서 조원진까지 얘기했는데요. 네, 네. 보수 대통합 바른미래당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당협 공모하기 전에 홍 사람이 있다. 뭐 몇 명이 있다. 그런 얘기까지 오늘 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네. 바른미래당에서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리고 뭐 한두 명이 이름이 실명이 거론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그 의원이 뭐 한국당에 다시 그 들어가게 되면 네. 뭐 시당 자체가 뭐 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가 나오고 있어요. 이학지 의원이 계속 네, 거론되고 그런 있는 것 얘기가 같아요. 뭐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소위 친박은 아니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비박 잔류파인 거죠. 나경원 대표는. 네. 그런데 친박과 그다음에 이 중립적인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서 된 셈인데 이제 홍문정 의원만 굉장히 지금 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미지가 더 이제 친박 역시 안 되겠구나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더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네. 그런 걸 보면은 아무래도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더 갈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신뢰와 명분 사이에서 더군다나 바른미래당이 탄생한 여러 가지 네. 배경이 있는데 다시 또 2차로 이제 복당파가 생기는 건데 또 가요?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왜냐하면 어떤 명분도 없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도 네. 당협 변정을 줄 수 있을지도 퀘스천 마크고요. 그리고 1차 복당파 중에서도 당협 변정 안 된 사람이 현역 의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간단한 방정식이 문제가 아니기 아니다. 때문에 뭐 통합 얘기는 합니다만 어디서부터 그거는 원내대표 되기 위한 하나의 그 어떤 전략 같은 거였지 네. 현실에서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나경원 의원이 자기 정치를 하고 또 삼선이고 여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선 죄송합니다. 예. 들깨를 표방했던 김성태 원내대표보다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더 까탈스럽고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이 이제 네. 저도 같이 정치를 했고 같은 연배로 보면 같은 세대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국회 들어왔으면 사선일 건데 같이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네. 지금 나경원 의원은 몇 가지 큰 고비 지금 검증을 넘어야 되는데 우선 선거법을 통해서 3야당을 포용할 건지 자유한국당이 고립될 건지 그 산을 넘어야 됩니다. 네. 지금 어떻든 새 야당이 상징적으로 지금 민주당하고 더 케미가 맞고 있고 이 나경원 의원은 강경 입장이란 말입니다. 연동형 비례제 못 받겠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선거법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은 고립될 수가 있습니다. 또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국민으로부터 고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좀 유치원 3법을 좀 하자는 쪽인데 네. 어떻든 자유한국당이 거부하는 듯한 뭐 사실이지 아니든 떠나서 거부한 느낌이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고립될지 국민들 속에 안길지 이거에 또한 나경원 의원의 고민이고요. 네. 또 하나는 친박을 버릴 건지 친박을 포용할 건지에 따라서 보수 대통합의 길로 갈 건지 어쩔 건지 길인데 이것은 그 소위 김병준의 조강특위 쇄신안
이 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조강특위 쇄신안을 이 저 나경원 의원 원내대표가 얼마 정도 수용할 건지에 따라서 당 내에서 원내 내에서 수용될 건지 거부될 건지 즉 그 달리는 친박 등에서 내릴 건지 함께 등에 올라타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끝끝내 갈 건지 네. 이런 복잡한 시험대 앞에 딱 나경원 지금 원내대표가 서 있습니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선만 됐지 현재까지는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아 아직은 그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첫 시험대가 어쩌면 이번 주에 있을 그 조강특위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다음에 선거법에 농성 중인 3당의 단식 중인 3당의 선거법을 어떻게 수용할 건지, 네. 유치원 3법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문제를 넘어설 때만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의 하나의 어떤 그 지분을 갖는 원내대표일지 아니면 역시 친박에 등에 탄 그냥 그 껍데기 원내대표인지를 판단할 것 같아요. 강 의원님은 계속 친박에 등 탔다. 친박 등 탑승론 그걸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친박의 적극적 지지 없이는 이런 표가 나올 수 없고요. 그래요. 예. 더 나아가서는 사실 원내대표 지내는 황교안 그 총리를 차기 당대표 대선 후보로 내세우기 위한 네. 나황연합체를 만들겠다. 이것도 뭐 여의도 정치판에 많이 떠도 나황연합체 예, 삼국지에 나오는 것 같고 나경원과 황교안의 아. 연합체를 만들겠다. 이런데 이게 다 친박 색깔인데 이걸 과연 국민들 속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지금 어떤 절체절명의 네. 대인 나경원 원내대표의 고민이 지금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저기 뭐야 숫자만 보면 저는 좀 네. 이의를 제기하면 일단 지금 진박이라고 이제 평가받는 분들은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돼요, 네. 솔직히. 근데 또 하나는 이 인적 쇄신안도 저는 나경원 의원이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뭐 좀 창피한 이야기는 하지만 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감옥에 가 계시거나 이미 뭐 뇌물 혐의 이런 거로 재판을 받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꽤 많습니다. 한 10명이 넘습니다. 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 실제로 감옥에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그렇다 그러면 인적 쇄신에 이런 분들을 넣는 거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뭐 친박 뭐 학살이다 하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비박 중에도 제가 알기는 이번에 굉장히 거물들이 좀 들어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리스트요? 왜냐하면 그 기준만 딱 보면 충분히 저희 상상할 수 있는 게 자 보십시오. 거물급이라면 몇 분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저 누군지 많습니다. 예상이 왜냐하면 가는데. 비박계는 거물들이 많은 게 그래요? 다선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친박들은 초예선이 많은데 재선이 많습니다. 친박 그룹은. 그런데 보십시오. 자, 그분들이 내세운 기준이 네. 최순실 게이트 등등 해서 저는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이제 핵심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분들, 두 번째 당의 화합을 깨고 뭐 이런 등등등.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비박계에도 몇 분 계십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서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당협위원장 내놓고 출마도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협위원장 중에도 그 당시에 당 화합을 깼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 말고도 뭐 영남에 다선을 하면서 전혀 뭐 SNS든 TV든 언론 노출이 안 되는 웰빙 의원들 이거 계산만 좀 하면요. 알겠습니다. 답이 나옵니다. 근데 다만 이걸 몇 프로로 할 거냐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하는 거지 이걸 갖다가 만약 안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저도 가능하면 뭐 좀 희생당하는 분이 적으면 좋겠으나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진 의원님 의원님 말씀 나경원 원내대표의 브레인 역할을 하시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브레인라이프보다는 지금 그래서 저는 뭐 말씀을 드리지만 소문들만 들어보면 깜짝 놀랄 만한 그 분들이 지금 비박계에서 그 인적 쇄신 명단에 들어있다는 소문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쪽에는. 그러니까 네. 그걸 까보면 그리고 제가 듣기는 김용태 사무총장 본인부터가 내가 내를 치겠다는 말을 하고 다니는데요, 요새. 왜냐하면 내를 쳐야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가능성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드린 거로는 지금 기자들 말로는 김용태는 본인도 희생할 각오로 안 그러면 누가 그거 뭐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비박 친박할 것 없이 누가 봐도 조금 이름 대서 희생을 했다고 해야지 국민들이 박수를 치지 뭐 이름도 없는 이상한 초대선들 몇 명 친다고 해서 국민들이 뭐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이 국민들 눈으로 볼 때 꼼수로 비춰지면 이건 하나만 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당협위원장을 내리친다는 것은 단순히 당협위원장 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이 여의도판 또는 국민 속의 정치를 떠나시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전원책 그 전
그 조광특위 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최소한 김무성, 홍준표를 비롯해서 정치계를 떠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는 건지, 또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진 의원님 말씀처럼 뭐 비박계 중에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결국은 국민들에게 꼼수로 안 보이려고 한다면 수를 떠나서 진짜 자리만 잠시 뺏어놨다가 2월 전당대회 끝나고 네. 다시 그러면 또 들어오면 공천받고 의미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 당협 위원장을 친다는 것은, 쇄신안을 발표한다는 것은 정치를 그냥 떠나게 만드는 거라고 사실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관계니까 이거 사실관계가 다르니까 뭐냐면 조광특위가 할 수 있는 거는 당협위원장을 그만두게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윤리위원회에서 출당까지 판단하는 조광특위는 그 권한이 없고, 또한 홍준표, 김무성은 지금 당협위원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광특위가 이 사람까지 손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걸 해야지, 가능하지 못한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원책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김유정 의원님께 지금 손학규 대표하고 이정미 대표가 단식 중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 선거법 개정은 개헌과 연계하면 내가 논의해보겠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안 하겠다는 건데, 네. 개헌도 지금 사실상 한국당이 발목 잡아서 안 된 거잖아요. 네. 개헌 논의가 멈춰져서 지금 거의 지방선거 연계하지 그렇죠. 말아라. 그러니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처럼 까마득한 이 옛날 얘기처럼 돼버렸어요, 개헌 문제가.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은 이 나경원 의원이 일성이 네. 이 선거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 않은가라고 본인 굉장히 부정적인, 그리고 당내에서도 뭐 논의는 제대로 안 해봤지만 네. 본인은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놓고 봤을 때 이 양반이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소위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사람인데 이게 의도적인 멘트인지 의도적으로 던진 것인지, 그 당내 의원들의 어떤 그 요구에 대해서 네. 대변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한 것인지, 혹은 정말 그게 소신이라면 저는 이 원내대표 되자마자 패착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책임이 훨씬 큰 것인데 네. 민주당이 한국당에 떠넘길 명분을 만들어주는 셈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이제라도 하려고 하는데, 이제라도 반성하고 하려고 하는데 한국당이 저렇게 나오고 있으니 안 된다고 하지 않느냐,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명분을 제공해 준 셈이 돼버려서 네. 왜 굳이 그런 얘기를 원내대표 되고 나서 처음 인사하는 그런 이제 뭐 각 당 대표들 방문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그렇게 굳이 던졌던 것인지 네. 좀 의아해요. 사실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래서 단식을 하고 있으니까. 초장부터 조금 패착이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그래요? 들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뭐 손학규 대표 또 이정미 대표 지금 9일째인가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 손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독한 분이 아니어서 잘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대식가고 간식을 그렇다고 그래요. 예. 간식을 안 드시거든요. 대신에 정말 밥심으로 정말 밥을 두 분씩 많이 드시는데 그런 분이 지금 9일째 저러고 계시는 거 보니까 네. 굉장히 마음이 좀 안 좋죠. 그래서 이거는 공약도 했고 집권도 한 민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차제에 그렇게 얘기했으니 기회는 이때다 하고 떠넘기려 하지 말고 네. 저는 결자 해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에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좀 더 지켜봐야 되니까 지금 며칠 안 됐으니까요. 근데 나 의원이 꼭 여당 원내대표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사람들이. 왜요? 왜냐하면 이미지가 홍영표 원내대표가 여당인데도 그래요? 지금 나 의원이 어디 가면 꼭 나 의원이 오케이 하면 다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나 의원이 왜 편하냐면요, 야당 원내대표입니다. 사실은 홍영표 원내대표가 네. 몰리는데 지금 보니까 뭐 나 원내대표 보고 다 뭐 해결하라는데, 원래 야당 원내대표는 해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풀리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야당 원내대표다. 그렇죠. 나경원은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는 그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잘해오셨는데 경제부총리로서도 기대가 매우 큽니다. 홍 부총리가 우리 정부의 새로운 경제사령탑으로서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모든 국무위원들이 한 팀이 되어서 함께 해주시길 당부합니다.
경제의 활력을 좀 높이고 또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구조 개혁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기업이 그리고 현장이 민간이 요구하는 부분 그리고 또 일부 시장이 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세밀하게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국민의 생활, 삶과 상당히 직결된 주제인데요.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공식 출범, 홍남기호 순항할까입니다.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이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2기 경제팀은 신임 부총리 중심으로 원팀입니다. 원팀으로 운영해 주길 바란다. 또 경제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뭐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탄력 근로제 논란, 이 홍 부총리가 풀어야 할 과제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또 경제 성장률도 지금 2% 중후반에 머물 것이다. 이러한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먼저 우리 강 의원님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어떤 네, 기대를 갖고 계신지. 홍남기 부총리가 들어서면서 2기 경제팀 원팀으로 가자 그랬는데 네. 사실은 저 홍남기 부총리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행보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네. 그동안 이제 올 하반기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지금 12월입니다만은 이건 외교의 계절입니다. 이때 에이펙, 뭐 G20 또 뭐 유엔 총회 거기에다가 이제 남북 관계까지 정상회담까지 끼어지면서 네. 매우 바빴고 어떠면 기본 방어전을 해야 될 그런데다가 남북 관계를 국제사회 속에 이렇게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무척 외교 안보 쪽에 바빴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제는 방향을 정확히 전환해야 된다는 거에 국민의 소리를 들었고 그 방향 전환이 제2기 경제팀의 출범이다. 근데 홍남기 부총리의 그 시작뿐만 아니라 사실 몇 가지의 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1번은 청와대의 일자리 상황판을 최근에 수정을 좀 했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자영업자의 생산 그 지표를 거기에 새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상황판을 좀 더 보강했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직접 경제 현안을 챙기는 경제장관 확대회의를 직접 하겠다. 19일부터 지금 다시 준비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제조업이 살아야 되고 제조업이 지역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지역 경제 투어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새만금에 가서 에너지 정책, 포항에 가서 북방 정책의 시발 지점, 그다음에 어제 이제 창원 가서 방송 날짜로는 그제 창원 가서 그 스마트 시티를 비롯한 스마트 팩토리 얘기를 시작했고 그래서 이 지역 그 경제를 살리자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차관들의 발령을 통해 차관들을 청와대 대통령의 생각을 갖고 있는 차관들을 깊숙이 각 부처에 내보내서 그 혼연일체가 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하면서 결국은 그동안에 우리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경제에 등한시한 점이 있다면 지금으로부터 마음 다시 되잡자 이런 심기일전에 2기가 출범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강 의원님 말씀은 왜 웃으세요? 너무 장밋빛으로 말씀하셔요. 아, 그래요? 경제는 원래 이거는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결과로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희망사항만 가지면 안 되는 게요. 네. 저는 반대로 저는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개인에 대한 평가는 저도 들어봤더니 훌륭한 분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김동영 전임 부총리하고 스펙이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정책 쪽 하시다가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장 하시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뭐 스타일도 제가 볼 때는 그냥 인품도 훌륭하신 분이고 좋기 때문에 비슷하고 또 하나는 아까 지금 청와대 이야기 하셨지만 아니, 강 의원님 말씀은 이제 예. 대통령이
근데 경제 부분에 그러니까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 하면서 거기 홍남기호가 출범했다. 그 요지거든요. 그러니까 홍남기호의 출범이 왜 새롭지 않냐면 두 번째, 네. 자 일자리 아까 뭐 상황판 말씀하셨는데,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셨고 상황판도 보여주셨고 했는데 지금 일자리 정책은 누가 봐도 실패입니다. 실패도 그냥 실패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실패입니다. 뭐 54조를 투입하고 지금 일자리 뭐 3,000개 늘었다는 등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엄청난 실패인데 그 담당했던 일자리 기획비서관이 이번에 기재부 차관으로 갔습니다. 1차관으로. 그리고 경제정책 비서관 했던 분이 또 국무조정실로 갔습니다. 청와대에서 그 정책을 실패했던 분들이 세 분이 어쨌든 간에 다 차관으로 뭐 승진했고, 또 하나는 지금 저는 대통령이 경제현장을 다니기 시작한 게 뒤늦게 다니기 시작한 건 저는 뭐 잘하시는 거라고 보는데, 최근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교육부를 방문해서 이제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네. 최저임금 뭐 속도가 빨랐나요? 질문했던 게 제목 뽑혔는데, 그 기사가 인터넷에서 어마어마하게 화제였는데, 화나이가 거의 몇천 건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이 화난 이유가 뭐냐면, 아니 대통령이 지금까지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뭐 하셨나요? 김정은 신경 쓰다가 경제 너무 소홀히 한 게 아니냐, 이런 제가 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비판들이 많았는데, 그게 뭐냐면, 아니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이 최저임금제를 갖다가 시행하는 주체인데 마치 다른 나라에서 오신 듯이 최저임금제 속도가 좀 빨랐나요 하고 공무원한테 질문하는 그 태도는, 물론 번뜻이야 그렇겠습니까만은 네. 국민들이 볼 때는 열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뭐 경제적으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국민들은 아우성인데, 대통령께서 그걸 마치 몰랐다는 듯이 속도가 빨랐나요? 그러니까 또 답변은 더 가관해요. 예,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아니 그걸 듣고 있는 국민들은 아니 현장을 가야지 왜 공무원들하고 그런 탁상 행정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뒤늦게라도 현장 가시는 거는 잘하셨다. 그렇지만 상당히 늦었다. 그리고 지금 현장 가는 데 대해서도 김정은 답방만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가는 거 아니냐는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건 현실입니다. 그 정도로 국민들은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저는 홍남기호가 뭐 저는 잘했으면 좋겠다고 기대는 하지만 네. 이번에 인사를 보면 바뀐 게 뭐가 있나. 좀 더 화끈하게 국민들한테 변할 거라는 기대를 주기에는 이번 차관 인사도 그렇고 저는 상당히 부족한 인사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정호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남북관계 문제는 사실은 기대 이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이렇게 약간 속도 조절되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기대 이상으로 올 한 해 그냥 숨가쁘게 달려왔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정말 문제는 경제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셈이죠. 네. 지지율도 굉장히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고 문제는 경제인데, 일기 팀이 경질됐을 때 저는 이제 김동연 부총리를 남겨두고 장하성 실장만 교체하는 게 나을 뻔했다. 저는 이제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소득주도 성장론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관료로서 굉장히 소신껏 저는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김동연 부총리가.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약간의 속도 조절이랄지 또 현장의 이야기를 조금 귀담아 듣는 거랄지. 네. 그래서 전략은 그대로 가되 전술에서 변화 정도를 꾀할 거라면 지금의 지금 이 홍남기 팀이 그럴 정도였다면 저는 김동연 부총리 그대로 가는 게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보다 근본적인 어떤 변화 또는 쇄신을 꾀하려면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 교체를 한 거죠. 그리고 장하성 실장만 교체했을 경우에 근본적으로 이 경제정책의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모습을 비춰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고민도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홍 부총리 팀을 이제 원탑이다 자꾸 강조하는 거는 일기에서 원탑이 아니었다라는 반증인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이 이기팀이 이제 10일 날 임명장을 받고 4일 됐거든요. 네. 그런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한 달 전에 내정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같이 보고도 받고 김동연 부총리가 이제 물러나기 전에 함께 다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겹치는 기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준비는 이미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10일 날 임명되고 저는 가장 이 이기팀이 해야 될 것은 기존의 일기팀에서 보였던 불협화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신뢰가 굉장히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경제는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기 힘든데 지금 뭐 가지고 알아듣기도 어려운 경제 용어 얘기해가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싸우는 모습은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데 가장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 달라진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이 홍 부총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 지금 아까 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 2번에 걸쳐서 뭐 일자리가 걱정인데 추경을 합의 안 해준다고 야당에 대고 얼마나 하소연하고
비난하고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고작 일자리 제대로 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11월 통계청의 이 고용 동향 보니까 뭐 2자릿수는 그래도 지켰다 이러면서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봤는데 단기 일자리 중심이어서 고용의 질은 굉장히 떨어졌다는 거죠.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홍 부총리가 지금 이제 야당에서 비판했던 게 뭡니까? 이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거, 공공기관 늘리는 거, 그게 장기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국민 세금 부담만 커질 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홍 부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일자리 창출은 민간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던졌어요. 네, 그래서 약간의 변화는 있겠구나. 그런 점에서 역시 이기팀도 이 일자리 문제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큰 방향은 변화는 없겠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고 또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하는 게 맞다라고 그걸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가장 달라진 목소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것들을 좀 추진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구체적으로 변화 과정이 좀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있죠. 최저임금제라든가 탄력근로제 또 시장 경제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홍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인정하고 있는 거에 고용의 질과 양 모두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보다 오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주문을 하죠. 경제팀은 원팀이 돼야 되고 홍남기 부총리를 중심으로 다음에 현장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에 집중해야 되고 성과를 이제 3년차 되니까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주문을 강력히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내가 직접 진두지휘하겠다. 그동안에는 원탑이 됐든 투탑이 됐든 이렇게 맡겨뒀던 것 그렇게 안 하겠다. 그래서 확대 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도 직접 소집해서 직접 진두지휘한 이런 달라진 거 있습니다. 특히 달라진 것을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대표됐던 뭐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탄력근로제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하자 이런 것이 이제 이미 그 김동연 부총리 시절부터 조정이 좀 됐고요. 네, 그럼 최저임금제가 내년에는 좀 유예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지금 겁니까? 이제 홍남기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분이 나온 게 또 있단 말이죠. 결정 방식을 좀 조정해 보자. 지금 예를 들면 2단계로 공익위원이 큰 레인 그러니까 범주를 주고 나머지를 노사 간에 좀 그 합의해 보는. 그래서 결정 과정에 약간의 변화를 좀 줘보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그 공익위원회에서 올해 결정된 10%는 내년에 내년은 반영되는 겁니까? 그건?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건 뭐 불가피한 거고요. 이제 내년에 다시 결정할 때는 원래 이제 1만 원 최저임금 1만 원을 만들자 이것이 공약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1만 원을 도달하는 프로세스나 속도를 달리하겠다라는 이제 정부의 합의가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소득주도 성장과 더불어 우리 정부에서 가장 신경 썼던 혁신 성장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발동을 걸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인데 혁신 성장의 신성장 동력이 발동이 안 걸린 이유가 국회가 안 도와주니까 그럽니다. 뭐 이건 여든 야든 포함된 얘기입니다. 규제 개혁이 정리가 되면서 혁신 성장의 동력을 만들 규제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가 이렇게 잘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니까 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규제개혁 문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야당이 규제개혁을 하자 그러고 여당이 그걸 막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아시죠,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아니 어쨌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 지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히 힘든 이유가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당시 노조 세력이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신문 보니까 뭐 이상수 당시 노동부 장관이라서 이런 분들이 또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막 비판을 세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거는 현실을 경험한 분들이 볼 때는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결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경제 정책은. 저는 이 정부가 조금 결정 장애가 있지 않나 싶은 게요. 자, 신문을 보면 제가 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장관을 임명하고 하는 거는 그분들이 지평을 하라고 뽑는 거지 평론을 하라고 뽑는 게 아닙니다. 평론은 우리가 하면 됩니다. 자,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자영업자를 위해서 정책을 내시오 우리가 이야기하면
정부는 내야 됩니다. 그게 정부인데 지금 기사를 보면요. 대통령은 무슨 체코 순방 가기 직전에 전화를 걸어서 무슨 장관에게 자영업자에 대한 뭐 확실한 정책을 낼 것을 당부했다. 이게 기사입니다. 이걸 보는 분들은요. 아니 야당이 요구하고 언론이 요구하는 게 그거고 대통령은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정책을 발표해야 됩니다. 네. 지금 이 홍 장관, 홍 부총리도요. 자, 말로서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정말 탄력 근로제를 어떻게 하겠다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미루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탄력 근로제는 좀 바뀌겠다지만 지금 민노총 눈치 봐가지고 올해 내로 결론 안 내고 내년에 뭐 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자꾸 미루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올해 내에 그걸 결정 내자는 이야기고 또는 뭐 은행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꾸 민주당에서 이 NT를 거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대통령도 참 답답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홍남기 부총리 말처럼 민간이 활력을 주려면 규제를 좀 없애주고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만 규제하고 힘들게 하니까 투자도 안 하고 지금 내년에 투자요 지금 거의 이런 식으로 가면 자꾸만 떨어집니다. 성장 속도도.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말씀 잘하신 게 여든 야든 도와줘야 됩니다. 정책할 때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홍남기 부총리나 이런 분들 생각은 제가 볼 때 좀 민간 주도형으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는 오히려 민주당이 발목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이 좀 말씀하셔가지고 규제개혁도 빨리 해라. 안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로 갑니까 지금? 규제개혁을 민주당이 여당이 발목 잡는다는 건 사실하고 부합되지 않는 말이고요. 아니 온상분야인지 등등해서 지금 몇 개 잡았습니다. 규제개혁도 지금 절대 반대해야 할 규제가 있고 또 풀어야 할 규제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떤 것은 절대 반대하고 있고 어떤 건 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제 카카오뱅크 문제는 뭐 양론이 있었지만은 결국 합의해서 풀었고요. 민주당이 또 야당도 또 협조해서. 그건 통과됐나요? 그렇죠. 그건 통과됐죠. 그다음에 지금 하려고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이 빅데이터를 활성화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아무튼 좀 풀어야 되는데 빅데이터 산업 때문에 거죠, 그건. 이것도 지금 많은 조율이 끝나 있습니다. 물론 시민단체나 이런 데 반대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같은 데는 규제 푼다면서 왜 서비스 발전 기본법이면 뭐 다 안 푸냐 그런데 풀지 않아야 할 또 규제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막 규제를 막고 있고 마치 정부하고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한 건 사실에 좀 부합하지 않죠. 문제는 기업에 대한 투자와 고용 민생 체감 문제가 제일 심각한 거고 대통령도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정한 거죠. 결론적으로는 장하성 실장이 그만두기 전에 내년에는 좋아진다. 국회 나와서 답변을 그렇게 했던가, 국회에서 그렇게 답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포기해라. 이제 특히 한국당에서 이렇게 막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년에는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근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막연해서 선뜻 이해하기는 어려웠는데 만약에 내년에 지금 이제 모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합니다. 고용이나 투자 전부 다 이 경제 지표도 악화됐고 또 소득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 대외 여건도 안 좋고 보십시오. 한국당이나 이 야당에서는 그 경제 지표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한편 민주당을 찍어줬던 소위 이제 그 지지 세력들은 이렇게 개혁이 후퇴하면 되느냐 최저임금부터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가 사실 굉장히 잼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경제팀이 특히. 그런데 장하성 실장이 그렇게 큰 소리 쳤듯이 내년의 경제 여건이 정말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국민들의 체감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절반의 실패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 2기 팀이 그 내년에 보고 또 다음 주에는 2019년 뭐 경제 그 전망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서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문제가 있구나라고 수정할 수도 있는 그런 유연성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뭐 원탑이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하성 실장에 늘 치여서 소신껏 하지도 못했고 그 어떤 재량도 없었던 김동연 부총리의 어떤 그런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서 저는 홍 부총리가 좀 소신껏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네요. 다음 주에 홍남기 경제팀이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 생각은 최저임금 문제하고 그다음에 탄력근로제 문제, 그다음에 이제 시장 경제에 대한 자율성과 시장 경제에 대한 신뢰성 문제 이 부분 물론 홍 부총리도 강조했습니다만 이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여튼 뭐 다음 주에 어떤 경제정책을 발표할지 국민들 굉장히 이 문제를 저는 국회에서의 어떤 논란보다 더 중요시하게 볼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토크 마무리하기 전에 세 분께서 선정하신 이번 주의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성호 전 의원께서 먼저 사진 한 컷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네. 언론 최고의 스타입니다. 많이 보던 분이 또 이재명 나오셨네요. 경기도지사가 네. 나왔습니다. 자, 저분이 예. 자, 검찰은 김혜경 씨,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재명 지사는 기소했는데 그 결과가 나온 뒤 기자회견을 하고 말씀하시기를 예상됐던 결론이다. 아주 마음에 드신다는 듯이 자, 김부선 뭐 스캔들 의혹이라든지 또는 뭐 조폭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정리됐다. 그리고 이제 친형 강제 입원 의혹 같은 것들은 내가 법적으로 이제 다투겠다. 그러면서 예상됐다는 듯이 말하고 굉장히 표정이 밝았는데 뭐 채널A의 보도는 마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은 사람 같았다 할 정도로 밝았습니다. 그런데 저걸 보고 이제 박지원 의원이나 정두원 전 의원 같은 분이 평론을 합니다. 역시 이재명은 싸움꾼이다. 세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콘에 몰린 것 같았는데 그런 평가를 하대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공통적인 게 하태경 의원이 말했지만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을 갖다 물고 늘어지면서 물귀신 작전이 성공했다. 뭐 이런 평도 하는데 그걸 보면 어쨌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뭐 이 여야를 떠나서 정말 소년공 출신의 흑수저답게 대단한 내공을 보여줬다. 어쨌든 네. 물론 저분이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 판결받으면 지사직 날아가긴 합니다만 일시적으로 저런 것들을 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뭐 친문 또는 친이해서 친이라는 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 친 이재명입니다. 굉장히 세게 붙었는데 저 정도로 생명력을 갖다 하는 걸 보면 정말 무서운 정치인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저게 그런데 경기도민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까? 제가 실망한 거는 백석역 사고가 터졌을 때 경기도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소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반면에 목동에서 비슷한 사고가 났을 때 박원순 시장은 현장을 갔습니다. 밤에. 그런 것들을 보면 저렇게 법정에서 시달릴 경기도지사, 경기도민은 불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면은 기소된 부분은 친형 강제 입원 그거 하나만 남은 하고 거? 또 있습니다. 그 선거법 여러 가지라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허위 사실을 갖다가 유포한 것도 있고 몇 개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 뭐 또 검사 사칭도 있는 것 같고 몇 개가 있는데 어쨌든 그게 큰 거는 아닌 것 같기 부인 때문에 김혜경 씨는 이제 그건 불기소 처리된 거죠? 기소 중지됐습니다. 아, 기소 중지입니까? 예, 언제든지 그러니까 검찰도 굉장히 머리를 쓴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손볼 수 있다는 걸 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걸 다 떠나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정말 저런 사람 처음 봤다 할 정도로 권력 투쟁에 능한지 모르. 하여튼 정두원 예. 의원이나 그런 분들이 예. 권력 투쟁에 능한지 모르지만 국민이 보는 시각은 또 좀 특히 경기도민들은 제가 보기엔 좀 다르지 않나. 경기도민들 생각이 불안할 것 드는데요. 같아요. 예. 김부선 씨 건도 정리된 거예요, 그럼요? 아니요 또 서울 남부지검의 근거는 남아 있고 그래요? 저거는 이제 또 하도 딴 많아서 겁니다. 제가 예. 하신 말씀 없으시죠? 이 문제. 결국 해경궁 김 씨 문제라든가 김부선 씨 관련 문제가 어떻든 기소되지 않고 선거법과 직권남용 두 지점만 그 기소됐다는 것은 그동안 국민들의 관심사였던 해경궁 김 씨나 김부선 씨 문제가 기소되지 않았다는 것은 뭐라고 할까 그동안 수사가 과잉 수사 아니었냐 네. 또 국민들과 언론들이 이재명에 대한 과도한 어떤 그 관심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기소된 재판에서 만약에 유죄가 안 나면은 무죄면 그러면 이제 아니면 아니거나 100만 원 이하가 되면은 엄청난 그러면 정치인이 이제 이재명은 부활하는 겁니까? 날개를 다는 날개를 거죠. 다는 최고의 대권 주자가 될 날개를 수 다는 있죠. 거죠. 여당에서. 재판에서 그런다고 대권주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 국민들이 인정해야지. 아니 살아난다면 되게 그런 살아난다. 부분, 예. 뭐 탄압이 있었던 건 아니었잖아요. 본인은 탄압이라고 주장하지 그래요?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지켜보도록 하죠. 자, 강기정 의원께서 준비하신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대통령께서 창원 중소기업을 방문했던 현장입니다. 어제 창원에 가서 김경수 지사와 중소기업의 어떤 사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네. 우리나라 이제 경제가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고 미중 무역 전쟁에 우리가 틈바구니 끼어 있기도 하고요. 네. 특히 우리가 제조업은 약하고 자영업은 매우 높다는 사실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영업이 25% 정도 되는데요. 국민들의 25%. 이건 터키, 그리스 같은 나라 빼고는 엄청 높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일본도 10%대고 독일 이런 데는 뭐 그 밑으로 한 자릿수인데 이렇게 자영업이 높다는 것은 경제가 잘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힘들 수밖에 없고 주변에 보면 택시, 뭐 미장원, 음식점 천지가 있는데 어떻게 소득이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대통령이 제조업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스마트 팩토리, 제조업을 더 고도화시키고 더 고도화시켜서
공장, 중소기업이나 공장들을 스마트화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자 이런 네. 건데 이것이 이제 체질 개선, 경제 체질 개선에 대한 어떤 혁신 성장론의 핵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창원을 가서 제조업을 스마트 팩토리를 통한 제조업을 더 부강하게 만들어서 그 속에 일자리를 만들자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네. 전한 사진이라서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3만 개를 얘기했죠. 스마트 공장 3만 개? 네. 임기 내에?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김유정 전 의원이 선택하신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까지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네. 가까운 목숨을 잃어야 하는지 참 너무 안타까운데요. 지난 11일 날 새벽에 그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직원이었죠. 김용균 씨가 이제 25인데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제 사고가 나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11일 날 사고가 나서 사망을 했는데 열흘 전인 1일 날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 대통령 좀 만나주세요 하는 1인 피켓 시위에 참여했던 모습이에요. 저 모습이.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이제 그 사망 당시에 2인 1조로 같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그 규칙이 또 어겨진 거고요. 구의역 사고가 2년 전이었는데 그때도 2인 1조 아니었어요? 그때도 2인 1조 했어야 네. 되는데 어겼던 거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CCTV도 없어가지고 동료도 없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혼자서 이제 그 죽음을 맞이했는지 뭐 정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때 당시 구의역 사고 났을 때 여야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이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다 발의를 했어요. 거의 10건 정도 나왔다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국회 환노위에서 잠자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기업 경영계에서 도구 금지를 하는 것은 뭐 그 자유에 위반된다 그렇게 반대했다고. 그래서 뭐 그것도 있고 반대도 있고 논란도 있고 또 하나는 탄력 근로제 문제 같은 지금 최저임금의 탄력 근로제 문제 같은 더 큰 현안들 때문에 이제 여야가 싸우느라고 그런 것 때문에 묻혀가지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뭐 그 민주당 보니까 위험 외주화 방지법 이건 또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꼭다운 청년들이 얼마나 이 쓰러져 가야 이런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고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너무 안타까운데 정말 우리 자식 같은 나이들이어서 더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서 국회가 다른 걸로 싸우더라도 정말 이 꼭 필요한 것 실업에 이 고통받고 또 하나는 이렇게 또 이 비정규직 하청업체 근로자로서 이렇게 정말 위험에 노출돼서 청년들이 또 이렇게 이 사망에 대한 이런 사고는 전부 이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국회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건 나면 그냥 너도 나도 법 개정하고 뭐 발의안 내자. 법은요. 결과로서 통과를 시켜서 이 현실에 적용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발의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면 안 되는데 의원들이 이것에 아주 맛을 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2년 전 그때를 생각하고 또 지금 보면 이 똑같은 데서 1년 전에 또 그런 사고가 났었는데 정말 달라지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가 그 위험 외주화 방지법만큼은 다른 얘기 할 것 없이 거두절미하고 임시국회 열어서라도 조금 빨리 통과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구의역 사고가 19살이었죠, 그분이. 네, 2년 전이거든요. 근데 불과 2년 후에 또 그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또 사고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 비정규직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여성, 청년, 또 저임금 노동자들,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렇죠. 예. 그 비정규직들을 그 보호하는 그 근본적인 고민들 이런 부분들을 진짜 국회의원들이 좀 해줬으면 진짜 좋겠어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는 진짜 발벗고 나서서요. 이번에 죽음에 대해서는 연일 많은 분들이 슬퍼하고 모든 언론의 일면에 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함께 힘 모아서 위험 외주화하는 방지법을 만드는 것이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사건 터졌을 때 또 이렇게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좀 본질적인 대책을 좀 만들어야지 않느냐. 그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싶습니다. 자,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여야 공방에 묻혀서 법안 심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하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이제 정규직 안 해도 좋으니 더 이상 죽지만 않게 해달라. 이런 비참한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야 정치권 산업재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속히 임시국회를 열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반드시 좀 처리해 주시고요.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다시 한번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노사와 정부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세요. 죽음의 외주화라고 불리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치토론 왈과왈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세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